일요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7월 셋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컵 조별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4개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김상현님이 중국 격파 축하합니다. 중국의 전리가 100%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력이 상승할 것 같아 남은 경기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시아컵 시청하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전 전승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제 좀 팬들 사이에서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8강 경기가 이제 21일에 열립니다. 아직 상대는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또 아시아컵의 어떤 경기 내용 그리고 현재 어떤 이제 뭐 장점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H 라이트 님께서 터치아웃은 각 팀마다 VAR 요청 1회 할 수 있던데 일반 반칙도 각 팀마다 1회씩 VAR 요청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저도 이걸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들마다 이제 그 몸싸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그날에 따른 이제 기준이 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칙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긴 하다. 원칙은 서 있지만 실린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가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입을 할 때 되게 신중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파울을 번복하는 거는 또 이제 이걸 비디오 판독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NBA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WKBL이 이번 시즌부터 도입을 한다고 이 파울 챌린지 제도를 이제 KBL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제 댓글처럼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판부나 또 현장의 감독들 관계자들 좀 사실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던 기자가 네.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논의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 자체가 지금 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논의는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정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기의 몸싸움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판들의 재량권입니다. 이제 그거는 측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리그의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좀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판정 논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심판부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판정 논란을 그러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오픈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오픈 마인드 자체가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그 논의 자체 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도입을 시키면서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 심판분들이 뭐 대부분 심판분들은 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일부 심판분들 같은 경우는 내 그냥 판정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현장 관계자들이 어떤 적극적인 소통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고, 자 그리고 트레제게 데이비님이 이 한국 농구 단신 용병 부활이 어떨지 중국 농구 보면은 이제 리그를 썰어버리는 가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단신 용병제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잠깐 시행이 됐다가 이제 신장 제한이 폐지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훈 기자는 좀 꾸준히 조금 그래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편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건 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부분이고 이건 뭐 틀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농구는 지금 표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만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2대2 게임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트랜지션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 수비 활동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력적인 분배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 농구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NBA 유럽 뭐 아시아 뭐 남미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화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위적인 저는 이제 단신 용병제가 인위적인 어떤 그 조정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신 용병의 어떤 조정 장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계 농구의 어떤 흐름을 갖다 따라가면서 농구의 어떤 기본적인 매력을 발현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수준 자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슈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트랜지션이라든가 수비 활동력이라든가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지. 단지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 이렇게 바꿔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은 저는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신 용병제는 옛날에 김영규 총재가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게 네. 이제 프로 초창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이 다른 어떤 그 당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농구 수준이 좀 낮았었으니까 뭐 덩크를 하면 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구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 좀 코트 밸런스가 무너지고 어떤 네.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의 통제권 밖에서 어떤 네. 이제 아무래도 외국 선수 가드들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게 네.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농구 외적인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한다면 데려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니즈가 없는 거를 억지로 제도로 틀을 좁혀가지고 억지로 데려오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뭐 심판부 얘기할 때도 뭐 어떤 현장과의 소통 논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강요하는 형태의 어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시행하는 그래서 저는 필요한다면 스스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팀들이 알아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도화를 해서 억지로 오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영기 총재가 이제 그 농구인으로서는 뭐 성공한 농구인이지만 지금 그 총재 두 번째 총재 하실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억압적인 부분도 좀 많았었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딜레마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단신 외국인 선수제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뭐 득점대가 뭐 높은 득점이 만족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농구인으로서 과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디테일한 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예들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시아컵 조별 예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 예선 3전 전승 1위로 통과를 했고요. 지금 한국이 스타트가 좋았어요. 뭐 B조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을 93대 81로 눌렀고 대만을 87대 73 그리고 바레인을 78대 73으로 눌렀습니다. 네. 일단 아주 좋은 부분들은 대한민국 농구가 이제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변했다. 그러니까 높이를 중심으로 한 포워드 농구가 어느 정도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의의를 좀 두고 싶어요. 예, 역시 저는 그 중에 그래도 핵심은 최준용이 아닐까 싶고 거기에 이번 대회에서는 이 송교창, 강상재 활약이 저는 꽤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경우 우리가 최승 감독께서 어떤 라인업을 꾸릴 때 원했던 어떤 이제 장신 포워드 높이가 기반이던 어떤 포워드의 어떤 메인 어떤 농구가 사실 진짜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필리핀과의 어떤 연습 경기 2연전과 과연 좀 무엇이 달라졌나 그 이제 기간 동안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많이 불안하죠. 예,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래도 좀 이제 좀 너무 노골적이고 저건 정말 아닌데 싶은 단점들은 많이 좀 이제 보완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일승 감독이 뭐 사실 중국전부터 좀 과감하게 다양한 라인업을 테스트하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12명을 뽑아놓고 한 7인 8인으로 좁혀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최근 이번 대회에서 보면 한 10명 그리고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을 때 12명 그냥 다 기용을 하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농구 표준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로테이션을 강하게 돌리면서 수비 활동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필리핀과의 두 차례 평가전은 수비가 너무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네. 활동력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세 경기를 보면 세부적인 수비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확실히 뭐 특히 이제 2대2 수비. 그렇죠. 네, 네.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한국은 굉장히 강한 활동력 그리고 강력한 몸싸움 그렇죠. 이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사이즈의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면서 이런 수비의 약점을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전 네. 같으면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중국은 무조건 우리가 지공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팀 엔트리에 사실 2m 넘는 그 장신 자원이 굉장히 귀했었고 전 포지션별로 미스매치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공 작전에 의한 어떤 그 확률 높은 농구 그리고 강한 수비로 인한 어떤 스틸 뭐 이런 부분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득점을 적게 한 상태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원 포인트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렇죠. 자원 자체가 지금 이미 더 가까운 뭐 또 넘는 그리고 스피드를 동반한 선수들이 많고 그러면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추일승 감독의 로테이션 전략은 굉장히 유효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가드의 유혹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허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투가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전에도 필리핀과의 연습 경기 이후에 뭐 얘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장단점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꽤 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바레인전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났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스크린 대응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핸들러를 끝까지 쫓아가는 수비. 사실 뭐 압박이야 뭐 이제 의지가 있을 때 한 번씩 강하게 해주는 뭐 좋은 장면이 있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게 되더라도 어떤 스크린 대처나 쫓아가는 수비가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소나기 3점 맞거나 허무하게 이제 어떤 페인트 존이 뚫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걸 고집하면 사실 그걸 그냥 안고 경기를 그냥 끝내게 돼버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워드 라인이 두텁고 그리고 추일승 감독께서 그런 유혹을 이제 이겨내고 좀 과감하게 이우석이나 최준용을 2번으로 쓰는 어떤 라인업들을 때로는 이제 2대선까지 1번에 놓으면서 정말 신장이 큰 라인업을 쓰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커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라인업의 선택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허재 감독이 이제 감독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당시가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코든 스테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 없는 공격 그리고 트랜지션 이런 부분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포지션별로 키가 작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멤버들을 기용하죠. 투가드를 기용하고 그때 당시에 전준범이 3번 있으면서 전문 슈터를 기용하고 그러니까 수비가 완전히 뚫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란에게 왜 졌냐? 3쿼터 들어가지고 미드레인지를 이란이 이제 공략을 하는데 거기 2m 가까운 선수 또는 넘는 선수들이 미드레인지를 공략을 하면서 거기에 전준범이나 또는 투가드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적인 공격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란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장신 자원을 통해 가지고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석점을 최소화주는 그런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좋았던 공격력이 쑥 떨어지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예견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두 아들 그 허웅과 허운의 어떤 그 대표팀 발탁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허웅과 허운을 동시에 뽑는 건 전 무리였다고 보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인데 그때 당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높이의 투가드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 또는 3번, 4번 자원의 윙 자원을 전문 슈터로 가지고 가면서 수비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장신 포워드들에 대한 어떤 활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수비에 어떤 허점들이 있었었고, 근데 지금 공수 밸런스를 갖다 맞추면서 어쨌든 잘 이렇게 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표팀 수비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라거나라는 선수를 저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적인 퍼포먼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이제 근본적인 사이즈의 한계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이나 호주 같은 레벨의 팀들을 그렇지. 상대로 할 때 말씀드린 이란이나 사이즈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뭐 프로 이제에서의 어떤 경기력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선수의 어떤 가로 수비 활동량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거나가 스크리너의 수비수일 때 2대2 수비를 할 때 라거나가 사실 뭐 처져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서 뒷공간을 어떻게 커버해 주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빅맨 파트너나 아니면 포워드들이 어떻게 커버해 주면서 리바운드까지 해내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표팀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돋보였던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거나를 원빅으로 세우고 포워드 뭐 양홍석을 4번을 쓰는 어떤 3포워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종규나 장재석을 빅맨 파트너를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높이 커버 자체를 좀 높여주고, 특히 장재석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대회에서 수비 퍼포먼스가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송교창이 어떤 3번 라인에서 어떤 외곽 퍼리미터 압박,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할 때 어떤 탭아웃 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잘 이루어지고, 강상재도 사실 저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수비에서 경기력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스위치 수비도 좀 우리가 송교창이나 강상재 쪽 스위치 수비도 좀 과감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2대2 수비의 어떤 위협, 상대 2대2 공격이
위협을 조금 확 줄여버린 이런 장면도 나와서 저는 이번에 어떤 최일승 감독님의 어떤 라인업 운영이나 선수 기용이 진짜 좀 그래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선은 예선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전 이 실제적인 테스트가 그 실제적인 어떤 약점들이 아직 드러나는 어떤 상대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아이룬이 빠져 있어요. 그 맞아요. 자오지웨이도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의 원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한국전에서 저우치 왕전인 지금 못 나왔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이 한 1.6군, 뭐 1.7군 정도 됐었고, 근데 한국이 막판에 이제 점수 차를 갖다 벌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접전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 상태였었고, 물론 이제 한국도 뭐 이승현이나 뭐 이런 선수들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이 이제 4명이 완전히 빠진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갖다가 감안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4강에서 뭐 예정이 이제 호주로 좀 나와 있지만 아마 중국은 만약에 붙으면 결승전에 붙을 수 있는데 결승전에 붙으면 중국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그 한국의 어떤 진정한 힘 그리고 진정한 어떤 약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숙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중국전 승리에 너무 의미를 과다하게 부여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최일승 감독님도 경기 끝나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상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들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월드컵 예선에서 본 중국과 이번에 우리가 맞붙은 1차전에서 맞붙은 중국은 완전히 다른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도 다르고 사실 레벨도 좀 달라요. 저는 그 이제 월드컵 예선의 중국은 진짜 약간 타라시아급의 어떤 압박과 사이즈를 가진 팀이었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우리가 붙을 때는 압박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히 이 최근에 호주 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경기력이 눈에 띄기 전에 저우치나 고아이는 다 빠지면 사실은 빅맨 원투 옵션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빅맨진을 상대로 우리가 물론 잘하긴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국과 대등한 레벨이 됐고 중국은 이제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많이 조금 이제 논리가 많이 나간 부분이고, 진짜는 아직 우리 진짜 중국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냉정한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힘내임으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사이즈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기술, 정신력, 그 다음에 어떤 조직력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한국이 뭐 중국을 뭐 얕볼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지금 그런 맞아요. 상태다. 뭐 저우치나 왕절인이 높긴 하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저우치는 수비는 좋지만 사실 공격에서의 어떤 포스트 옵션 이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왕절인 같은 경우에도 2대2 공격에서 이제 롤 할 때 어떤 위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다른 이제 외곽 어떤 슈팅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못 막을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적인 중국의 어떤 일진 베스트와 한번 게임을 갖다 정말 해보고 거기서 뭐 이제 접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을 87대 73으로 눌렀습니다. 그 기세가 오르면서 한국이 또 이제 로테이션을 갖다 좀 잘 돌렸고 이우석 선수가 결정을 했는데 허벅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바레인전은 여기서 이제 숙제가 조금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대 그렇죠. 73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압도적인 어떤 힘의 차이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 다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조일이가 사실상 뭐 확정된 상황에서 네.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테스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양홍석의 어떤 이제 출전 시간 감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쿼터에는 양홍석을 최대한 많이 기용하면서 네. 좀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쿼터별로 라인업을 좀 의도적으로 딱 정해놓고 되게 오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8강 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허은홍 투가드 라인업이 수비에서 너무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 이제 아예 그냥 바레인이 과감하게 풀업 3점 올라가고 그게 메이드가 되면서 되게 우리가 힘든 경기라는 시속 게임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차전, 2차전과는 달리 뭐랄까 이제 정신적인 어떤 느슨함 이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특히 2대2 수비에서 너무 허점이 좀 많았었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레인이 잘 공략을 했죠. 뭐 에이스라고 얘기하는 뭐 치즘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슈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략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이 이제 어떤 힘의 어떤 그 원천 힘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 이 송교창과 양홍석을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이번 대회에서는 사실 송교창은 기대 이상
그렇죠. 그리고 3번 자리에서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순간적인 스피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살리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 양홍석은 대표팀이 아직 녹아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교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필리핀과의 연습 경기 뭐 이제 평가전 앞두고 이제 어떤 소집을 했을 때 그렇게 몸 상태가 그때부터 애초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컨디션 네, 같은 네. 부분들.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떤 3번 자리 적응 이슈라든지 저희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아시아컵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 이상이었고 가장 돋보였던 것은 그러니까 외곽 핸들러들을 그러니까 되게 민첩한 어떤 사이드 스텝으로 쭉쭉쭉 쫓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림 프로텍트나 리바운드가 다 이런 부분들 다 해주니까 거의 뭐 수비에서 약간 어떨 때 보면 에이스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던 송교창의 모습들이 지금 예선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뭐 아까 강상재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쪽 포워드 라인에서 상대가 2대1을 할 때는 우리가 스위치 수비에도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2대1 할 때 누구는 쳐지고 누구는 해치쳐주고 이런 이제 좀 복잡함이 줄어도 그때는 스위치 가볍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체력 세이브도 되고 되게 이제 좀 수비가 잘 풀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송교창은 이런 감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무에서도 3분에 대한 적응을 완벽하게 마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속팀이나 아니면 대표팀에서도 굉장한 코어 혹은 에이스로서 충분히 MVP 레벨급 뭐 MVP를 탄 선수니까요. 근데 탔지만 이제 더욱 더 이제 견고한 어떤 MVP 레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 감각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양홍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홍석의 냉정한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양홍석이 지금 좀 많이 좀 정체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유망주에서 벗어나서 어떤 코어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 플레이하는 게 이제 롤 플레이어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에이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경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양홍석은 거기서 한 발 이제 비껴나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경기력만 놓고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포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축이 돼야 되는 선수고 그만한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떤 주특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경기가 만약에 말리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러니까 근데 양홍석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잠재력만큼은 동급 포워드 중에 거의 최고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슈팅 터치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기본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순간 스피드 살짝 느리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그게 약점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자기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기술을 체화시켜서 그 실전에 발현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양홍석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영준은 수비라는 어떤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기복이 있더라도 이 선수는 이제 수비에서 뭔가를 갖다 견고하게 하면은 자기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송교창은 기본적으로 빠르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테크닉이 좀 투박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 나올 수 있는 속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홍석은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곽의 어떤 공격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미드레인지 점퍼라든가 아니면은 픽앤팝을 해서 석점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돌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아직 찾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홍석 선수는 지금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표팀의 경험을 보약으로 좀 삼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리드앤리액트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땐 그 잠재력이 터질 수 있다. 단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홍석이 잘할 때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선수의 효율은 저는 슈팅에서 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자주 했지만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의 어떤 풋백 득점 그리고 이제 사실 KT에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떤 속공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어떤 리머텍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3점 라인에서 어떤 캐치앤슛 이제 말씀하신 부드러운 슈팅 터치 기반의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떨어지면은 그냥 존재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점이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잘 안 들어간다든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계속 3점이 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투빅 라인업을 써서 공격 리바운드 가담 자체를 좀 줄여버리면은 이 선수가 페인트 존에서 득점 만들 루트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은 아직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송교창이나 어떤 다른 안영준 이런 선수들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뭔가 없고 수비에서도 애매한 카드다 보니까 이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확 밀려버리는 거죠. 대표팀 로테이션에서조차. 그렇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어떤 공격이든 수비든 뭔가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봤을 때 양홍 선수 그냥 보기에 그냥 느끼기에는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아직 뭔가 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발전이 더 있어 뭔가 자기가 뭔가를 찾고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양홍석 기본기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세가 높아요. 물론 이제 자세가 낮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홍석은 비교적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비에서의 어떤 허점들이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걸 이제 뭐 그 송교창이라든가 뭐 안영준이나 이런 선수들은 좋은 풋워크라든가 순간 스피드로 메우지만 양홍석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폭발할 것이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정체가 되면서 그냥 만년유망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서 어떤 그런 지금 경험을 굉장히 좀 보약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KT가 지금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허운 선수 없기 때문에 양홍석이 기본적으로 공격의 어떤 전변에 나서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양홍석이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배경과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홍석은 올 시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대표팀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팀의 이런 어떤 경험이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큰 자극제자 그렇죠. 자극제가 될 것 같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팀이 이제 21일에 8강전을 치를 예정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바레인전 이후 4일 휴식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좋죠. 되기 예, 때문에 조일의 어떤 혜택. 그렇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토너먼트 대진만 보면은 반대편에 차라리 뭐 조 2위나 조 3위에서 호주를 피하는 게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표팀에 뭐 이대성이나 이우석이나 강상재 아직 이제 약간 이제 잔부상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그리고 사실 우승하려면 호주는 어차피 만나야 되는 상대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 피한다고 사실 뭐 좋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대로 아예 건강한 상태로 딱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호주는 좀 아쉽긴 해요, 진짜. 네, 너무 무서워. 호주는 최강이니까. 하필 이렇게 꼬면서. 네. 거기 예. 왜 나온 거야? 네. 왜 아시아컵에? 오세아니아컵 없어 그걸 네. 나 진짜. 오세아니아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강에서는 뉴질랜드와 시리아의 맞대결 승자 카자흐스탄이 뜬금없이 시리아에게 지면서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네. 아마도 뉴질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뉴질랜드는 예전에 뭐 대표팀 평가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무대에서 많이 붙어본 상대니까 조금은 이제 적응력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아무튼 시간대는 안 정했지만 21일에 8강전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8강도 뉴질랜드가 나오면서 만만치는 않죠. 또 네. 이제 한국이 잘 준비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에 외국 선수 2명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그렇죠. 팀입니다. 자밀 워니와 리온 윌리엄스를 결정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SK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표팀 어떤 일정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손발을 맞출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혼란함 이 부분보다는 지금처럼 가지고 가면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어떤 첫 번째 판단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일 훈련 금지 기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챔프전에 진출하는 팀들은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6강에 떨어진 팀들에 비해서 거의 한 2달 정도 그리고 플레이오프 간 다른 팀들에 비해서 거의 뭐 한 달 정도 늦게 소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SK나 인상공사 모두 지난주에 다 소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챔프전에 간 팀들은 이 짧은 준비 기간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SK는 결국에는 이 외국 선수 2명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사실 원이야 뭐 워낙 좋은 퍼포먼스 보였기 때문에 재계약이 당연하고, 네. 우리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리온 윌리엄스가 사실 지난 시즌에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뭐 시즌 중에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호흡적인 부분, 그리고 전희재 감독님이 그런 지론이 있으세요. 1옵션, 2옵션 이렇게 있어서 뭐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1옵션이 30분, 2옵션이 10분 뛰는 게 전희재 감독님 스스로 보시기에는 좀 좋은 구조라고 생각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리온을 그대로 가는 10분 정도면 충분히 리온은 뭐 안정감이 있고 뭐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1옵션, 2옵션을 명확하게 구분을 두는 거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20분이다 아니면 주전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선수가 이제 부상을 숨기고 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두 외국인 선수의 신경전 때문에 팀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뭐 네. 이제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분, 10분 이렇게 맞추고 가는 게 뭐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동환 기자가 1옵션이고 제가 2옵션이에요. 그럼 이동환 기자가 주도를 해요. 네. 그럼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딱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1옵션이라고 막 네. 거기에 대고 이동환 그래가지고 이동환 기자 뭐 얘기하면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이동환 기자는 무슨 생긴 것도 네. 못생겨가지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방송이 됩니까? 지금 얘를 이제 바탕으로 네. 일부러 저를 이제 공격하신 건데 아니에요. 평소에 속마음을 지금 아니야. 못생긴 게요. 아니야. 네네. 아니 근데 못생기게 네. 연애나 하면서 말이야. 네. 농구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막.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냥 이런 얘기 그냥 번뜩 들었어요. 네. 그건 얘니까. 얘니까. 아니, 근데 이덕 기자의 어떤 이제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건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고, 확실한 1옵션이시고 2옵션을 이제 그러니까 아니. 저랑 원선 기자 경쟁하는. 그래서 이덕 기자가 요번에 이제 이동환이 좀 별론데 원석연이를 남자 농구에 넣고 이동환이를 여자 농구에 넣고 한번 로테이션을 돌려볼까 이러면은 이제 원선 기자 저랑 이제 약간 이제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죠. 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BNK 찍으러 막 이런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2명 용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명 얘기를 하면 이게 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고 이제 고정 국내 에이스고 이제 저랑 원선 기자가 외국 선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이 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의 그 무리한 예 네. 그래서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동환 기자 여자친구분에게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미안해.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실 원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이 체중 어떤 관리에 이슈가 있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실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찌면 진짜 큰일 난다. 그 전에 멘트도 있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원희가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이 말을 바꿔서 원희가 안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술 이제 위스키 한잔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가 지지난 시즌에 술이 살 제일 많이 찌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술살이 빼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습관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빼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원희가 2시즌 전에 지지난 시즌을 전희재 감독의 표현대로 안주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체중 관리가 안 돼서 돌아오면서 급하게 컵대회 때부터 몸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멘탈 이슈 이런 걸 같이 겹쳐서 되게 힘든 시즌 지난 시즌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속 이제 원희가 체중계 사진을 찍어서 통역통해서 이렇게 전시 감독님께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좋은 몸 상태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SK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말씀 갖다 드리고,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양홍석 선수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실이 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우철 감독님은 이제 감독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최고 연봉자고 책임감 그리고 어떤 해결사적인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엔 이제 양홍석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건데, 이제 하나는 저희가 조금 전에 대표팀 얘기했던 부분이죠. 좀 이 선수가 가진 한계점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선수가 롤이 너무 적었다 KT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KT는 양홍석이 데뷔한 이를 계속 이제 허운의 어떤 팀이었고, 여기 이제 외국 선수들까지
기존까지 있다 보니까 양홍석이 이제 볼 소유 시간도 좀 줄어들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공격 루트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스팟업 옵션, 스팟업 공격이 뭐냐면 볼 없이 있다가 볼을 받고 바로 이제 드리블 돌파나 이런 네. 이제 3점 라인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캐치하고 움직이는 거. 네. 그 볼을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렇죠. 이런 이제 공격 빈도가 33.9%를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네. 트레인션 이것도 사실은 양홍석이 볼을 핸들링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볼 없이 그렇죠.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50 그렇게 돼 있고 픽앤롤 핸들러가 11.2% 그나마 있고 아이솔레이션은 아예 뭐 0.1%입니다. 0.1%입니다. 0.1%였고 포스트업도 2%.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애초에 소유하고 공격을 풀어가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양홍석의 기회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해. 정말 기회가 부족했는지 양홍석이 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한계 때문에 KT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는 사실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복합적이다. 허문이라는 아주 그 리그 최고의 공격형 가드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격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그 2대 공격을 하는데 허문 선수 2대2 돌파를 했을 때 어떤 그 옵션들이 다양하게 창출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동욱이라든가 또는 뭐 김영환이라든가 그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양홍석이 좀 공격 옵션을 좀 인색하게 받은 건 맞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다.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양홍석이 여기에서 이건 뭐 이상적인 얘기지만 슈퍼에이스 역할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감독이든 1옵션으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지금 그 공격 루트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 양홍석은 지금 상태에서는 커야 되는 선수이고 기본적으로 허웅과 양홍석은 지금 코어로서 지금 원투로 자리를 매김을 하려고 하는 선수고 KT가 한 4, 5년간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선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는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양홍석이 동급 대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슈팅 터치 그리고 뭐 점프력도 괜찮지만 파워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아이솔레이션이나 포스트업이 2%이고 0.15%다.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히 KT처럼 최근에 성적이 꾸준히 플레이오프권 이상 나는 팀은 아무리 이제 양홍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확 바꿔가면서 양홍석의 공격 비중을 뭐 볼 터치 비중을 갑자기 많이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네. 분명히 이제 기존의 시스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실제로 그것조차 아직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어떤 포스트업이나 아이솔레이션 특히 사실 양홍석이 볼 핸들링의 어떤 불안한 부분이나 2대2 핸들러 할 때 불안한 부분은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 양홍석 정도의 어떤 파워나 어떤 사이즈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미스매치 발생했을 때 이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포스트업 옵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영준처럼 볼 없이 밀고 들어가서 볼을 받는 어떤 빈도를 좀 높여준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 만약에 성재 감독님이 어떤 양홍석의 공격 비중을 늘린다면 저는 이쪽 옵션일 것 같아요. 핸들링을 갑자기 늘릴 수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아직도 드리블이 좀 높거나 2대2 할 때 어떤 시야 확보나 어떤 패스 길을 잃는 능력은 사실 이 선수가 아직은 좀 이제 태생적으로 좀 포워드 빅맨 쪽이기 때문에 그게 좀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공격 옵션 비중 높이려면 좀 포스트업 옵션 쪽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KT가 저는 지난 시즌에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게 좀 동의가 좀 안 됐던 게 뭐냐면 투가드를 썼잖아요. 그래서 상황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 되면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허운 정성우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박지원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도 박지원이 뭐 가드로서 잘한다 이 부분보다는 사이즈가 되고 로테이션 그 스위치가 되면서 그 2번 3번 그 2번 3번 어느 정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홍석이 양홍석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양홍석 같은 경우에도 윙맨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원의 일원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SK가 최준영이기 때문에 아니고 최준영이라는 어떤 윙맨 자원이 있고 안영준의 윙맨 자원이 있고 이 두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KGC도 마찬가지고 문성건, 전성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홍석도 그런 일환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가드진들이 메인볼 핸들러들이 이제 공격 옵션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양홍석은 밖에서 받아먹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가 너무 뻔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으로 그 대표팀이 지금 포워드 농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 포워드 농구를 하면은 어쨌든 2대2 공격에 대한 어떤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메인 볼 핸들링 하는 선수의 어떤 그 볼 핸들러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데 KT가 좀 그렇게 했을 때 양홍석이 그 낙수 효과로 좀 뭐랄까 공격 기회를 갖다 좀 더 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장점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실전에서.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된 부분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홍석 본인이 가진 뭐 한계점도 저희가 사실 뭐 아까 대표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대표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좀 굴욕일 수 있어요. 너무 적은 출전 시간이나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저희가 뭐 이제 단점들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선수 베스트 5에도 뽑혔던 선수예요. 이미 뭐 KBL에서 손꼽히는 포워드 레벨의 포워드로 올라왔는데 이제 뭔가 좀 불안한 부분들, 뭔가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치를 계속 좀 높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란이나 또는 호주를 만났을 때 사실 최준영이나 아니면 송교창이 약점을 보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송교창의 하체도 괜찮고 뭐 이제 조금 벌크업이 조금 됐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 있는 그 윙맨 자원들은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그 몸으로 이제 파고드는 그러니까 파워를 이용한 어떤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점이 생길 수 있는데 강상재는 그런 파워는 어느 정도 맞대응할 수 있지만 스피드가 좀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는 양홍석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양홍석은 대표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뭔가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키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8강이나 4강에서 만약에 양홍석이 좀 각성을 한다면 그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지만 글쎄요. 그거 좀 봅시다. 그냥 좀 보자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옵션 외국 선수 이제 라거나의 파트너가 될 외국 선수 영입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일관된 목표가 같아요. 네. 무조건 강력한 1옵션으로 간다. 이고 이제 라거나의 어떤 출전 시간 어떤 배분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지난 시즌에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 체제 때 어떤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꾸준히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라거나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체력적인 어떤 소모가 너무 많을 때 라거나의 어떤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강력한 1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1옵션 자체로도 위력이 있겠지만 라거나의 어떤 뭐랄까 출력 효율이라 해야 되나 코트에서요. 이런 것들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수하고 팀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베테랑 뭐 선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30분에서 4분 정도를 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득점이 예를 들어서 20점 정도 나오고 뭐 어시스트가 한 5개 정도 나오고 슈팅 효율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수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트랜지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20분을 뛰게 되면 한 15점에 뭐 3, 4 어시스트를 하는데 팀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왜냐하면 로테이션 돌리면서. 근데 라거나가 지금 살짝 그런 이제 기로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라거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골밑 공격에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블록슛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원래 좋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좀 부족해요. 그리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라거나처럼 이게 완벽하게 확 갔다가 확 오고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8강이나 4강 요럴 때 승부처에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회 직전에 추일승 감독도 뭐라고 하냐면 라거나의 의존도를 갖다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라거나는 대체 불가능한 카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라거나를 과연 30분, 35분 뛰게 하면서
그 트랜지션이 약간 약화된 상태를 골 밑에 어떤 세로 수비가 좀 약화된 상태로 내주면서 30분 35분 뛰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라그나를 20에서 25분 정도 뛰게 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메우는데 그 메우는 걸 트랜지션이 좀 더 날카롭게 하고 그러면서 메우면서 라그나의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를 하고 그래서 라그나가 뛰는 동안에 좀 더 활동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 라그나가 예전 같으면은 최정성이든 그냥 무조건 30분 이상 뛰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살짝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KCC에서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라거나가 이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한때 네. 중반에 이제 들어섰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예전 같은 에너지 레벨이 아닌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 문제는 원래부터 좀 있었는데 그걸 에너지 레벨로 채우던 파워와 에너지 레벨 기동성으로 채우던 선수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약간의 그러니까 강점은 뭐 그대로 남아 있는 강점은 그대로 가되 포인트마다 약간씩 이제 틀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전 시간의 어떤 조절,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즌처럼 3점 시도 빈도를 조금씩 늘려간다든지 아니면 2대2에서 이제 뭐 그런 픽앤팝을 통해서 그런 3점 한다든지 그런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떨어진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나 에너지 레벨을 보완을 해가는 그렇죠. 이게 되게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주별 예선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라거나는 지금 그 과정에 있고 사실 지금 그 과정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괜찮게 적용돼요. 이 선수가 슈팅 연습도 현대모비스 시절부터 미드레인지를 장착하기 시작했으니까 좀 좋은 과도기 다만 이제 KCC 팀 내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컨트롤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라거나가 그렇게 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발전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출전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면서 그런 라거나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갖다 줄이면서 그래도 부족분인 어떤 트랜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력적인 어떤 활동력이라든가 가로수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채우면서 가느냐 당연히 채우면서 가는 게 가장 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세밀한 어떤 조화 또는 컨트롤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CC가 1옵션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면서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 즉 이제 경쟁하는 구도 제가 아까 뭐 이제 30분 10분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KCC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라거나가 왔을 때 우승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이 선수 우승시킬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약점은 이제 세로 수비 아닙니까? 세로 수비고 거기에 따른 이제 트랜지션이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위력이 살짝 떨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를 뭐 4강이나 6강이나 4강 챔프전 때 이렇게 뛰었을 때 그러니까 30분 이상 해서 뛰었을 때 경쟁력과 또는 강력한 어떤 파트너를 붙여주면서 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마련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KCC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옵션을 굉장히 좀 강력한 외국인 선수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KCC가 이제 젊은 라인도 좀 육성 중인데 사실 뭐 KCC 같은 경우 이번에 FA에서 워낙 대여 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당연히 전면에 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로테이션 폭을 봤을 때 사실 젊은 자원의 육성도 중요한 입장이죠. 네. 또 이제 전체 감독의 스타일이 또 로테이션 폭이 넓은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얘기했던 이근희 그리고 신인으로 들어왔던 김동현, 서정현이 모두 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근희 같은 경우 수비 이슈 부분을 네.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김동현은 어떤 체중 감량의 포커스 그리고 서정현은 사실은 전창인 감독님의 말씀으로는 원래부터 좀 이제 좀 좋게 보고 데려온 네.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지금 오프 시즌 훈련 강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야간 훈련도 직접 뭐 슈팅할 때 뭐 볼 잡아 주신다든지 감독님 네.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 KCC가 그 훈련 오프 시즌 체력 훈련 강도가 그냥 전창인 감독님 부임 이래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선수들 뭐 이 다들 약간 너무 힘들다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경상 선수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선수가 사실 현대모비스에서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꽤 높은 훈련 강도를 겪어봤을 때 그거보다도 훨씬 높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KCC가 지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했을 때 이제 그런 포맷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뭐 빅맨이 없었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았지만 이승현, 허웅이 들어오면서 지금 객관적 전력을 높인 상태에서 롤플레이의 어떤 경쟁을 갖다 높이게 되면 이승현 선수 이제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즌 이제 초반 뭐 요 때는 약간 좀 뭐랄까 100% 아닐 수 있고 그 허웅 같은 경우에도 가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이 부분이 하나 숨어 있다고 보는데 KCC가 지금 3년 우승 프로젝트를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허웅, 이승열을 데리고 오면서 그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에 송교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승 적기로 보는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다음 시즌이 완벽하게 적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 토대를 닦는 시간. 그래서 코어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승연이고 허웅이고 라거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력한 외국인 선수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창영이라든가 또는 다른 선수들 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경쟁력을 최대화로 끌어올리는 시즌이 올 시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송교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죠. 이제 실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두 개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준을 갖다 높이고 올 시즌 우승을 노려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전력을 그대로 날카롭게 가다듬은 다음에 다음 시즌 송교창 들어왔을 때 근데 송교창 들어왔을 때도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무에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적응하는 부분에서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시즌 그래서 그렇죠. 올 시즌 비시즌 훈련에 고강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제 3년 우승 계획 프로젝트 여기에서의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쌓는다고 치면 일단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토대를 흙을 정말 제대로 단단하게 뿡뿡뿡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네, 네. 새마을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보세. 네, 그래서 KC 우승해 보세. 네, 새 KCC 운동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외국 선수 영입 작업이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이 있지만 머피 할로웨이 네.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그렇죠. 계약서 사인까지 됐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절차만 그냥 남아 있어서 거의 뭐 영입 확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할로웨이 지난 시즌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 선수의 연봉이나 어떤 입지가 1.5 옵션 혹은 1 옵션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궁금증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가스공사 측에서는 우리는 2 옵션 영입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난 시즌 경기력은 저희가 칭찬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의 에너지 레벨 트레이니션 그리고 수비할 때 어떤 이제 이 활동량 해치 수비 그리고 손질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최상급 2옵션을 데려온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1옵션 같은 2옵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엔 이 2옵션의 역할은 뭐 다양하게 보시면 강력한 1옵션이 있을 때 그냥 한 이제 리온 윌리엄스처럼 10분을 받쳐주는 역할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레벨의 좋은 2옵션이 오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1옵션의 경기력이 안 좋거나 뭔가 아직 손발이 안 맞을 때 2옵션의 추천 시간을 할로웨이 같은 선수들 추천이 늘려서 그 경기를 어떤 커버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진짜 거의 1옵션급 2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할로웨이 형님 그런 면에서 가스공사의 어떤 전력을 한층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별로 이렇게 보면은 40분 내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이대성과 할로웨이의 오리온에서의 어떤 조화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머피 할로웨이 이 옵션을 영입했다 했을 때 이 옵션 진짜 네. 뭐 이랬는데 뭐 이 옵션이라고 하니까 네. 오케이 이 옵션 오케이. 그렇죠. 근데 가스공사 할로웨이가 들어왔다. 이 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사실 할로웨이가 1.5 옵션이더라도 무서워요. 네. 1.5 옵션. 근데 이제 뭐 실제 연봉의 구조가 어떨지는 봐야 되겠지만 셀러리캡 구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1옵션 영입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으면 현재 이제 세부상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유럽 리그 출신이고 어떤 정통 5번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가 뭐 지난 시즌 니콜슨의 어떤 이슈, 니콜슨의 단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확실하게 5번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센터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로웨이가 사실은 이제 한 4.5번, 4번이라고 본다면은 이 선수는 진짜 높이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게 팀을 좀 책임져줄 어떤 선수가 될 것 같고 장단점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제 저희가 이름까지 공개되고 좀 이제 그때 좀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스공사가 정통 5번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그래야
가스공사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예. 다음번에 또 자세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